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제37회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강의를 함께하게 된 관세사 조홍석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과 기출문제 강의를 함께 풀어보면서 관련 내용 및 그 외 시험에 관해서 나올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무역규범편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에 대한 정의 중에서 잘못된 것은 용어의 정의 문제고요. 그 용어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대무역법, 그러니까 1교시 1번부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항상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고 1번부터 맞추고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물품이란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한 서류 등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그리고 2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를 인도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된다. 3번, 외액 등용 원료 기재라 함은 외액 등용 원료, 외액 등용 시설 기재, 외액 등용 제품 등 유형제를 말하며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 제외된다. 3번이 틀렸네요. 그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도 포함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고 4번까지 한번 보시죠. 수출 실적이란 수출 통관액,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액 등용 원료, 기재의 국내 공급액 등을 말한다. 까지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먼저 대무역법 2조 정의 부분 보시면 무역이란 그리고 물품이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기 1번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시행령 제2조 정의 부분에서는 먼저 수출, 수입의 정의가 있는데요.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내에서 외국, 외국에서 국내에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되는 것, 그리고 유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것, 그리고 용역의 제공, 전자적 무채물의 인도까지 수출, 수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무채물은 소음전대형 해가지고 이렇게 암기식으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외액 등용 원료 기재, 여기서 이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까지 포함한다는 내용, 아까 답에서 그 틀린 내용으로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액 등용 시설 기재, 외액 등용 제품, 외액 등용 용역, 그리고 수출 실적은 아까 보기 4번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수입 실적까지 쭉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용어의 정리는 꼭 틀리지 않도록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대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 문제도 용어의 정의 문제거든요. 박스부터 보시죠. 연계무역이란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 판매 등의 형태에 의하여 수출, 수입이 연계되는 형태. 그리고 기자재, 기계, 장치 및 자재를 말하며 시설기재란 시설, 기계, 장치,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그리고 3번 C번의 소요량, 외액 등용 물품 등의 전량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의 실량과 손모량을 합친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 음성, 음향, 음성물, 영상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소프트웨어까지 합하면 아까 그 암기식 소음전대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박스 안의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용어의 정의 관련해서는 이제 대무역법이나 시행령에서는 워낙 많이 출제가 되고 출제가 하다 보니까 또 수험생도 잘 맞추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낼 게 없고, 그래서 완전 구석의 내용까지 보면 대무역 관리 규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까지 내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까지 꼭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고요. 저도 완전 구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위탁 판매 수출, 물품을 무한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번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의 수출이고요. 반대되는 것은 수탁 판매, 그리고 위탁 가공 무역, 반대되는 것은 수탁 가공 무역, 그리고 임대 수출, 임차 수입, 그리고 연계 무역, 아까 보기에서 본 연계 무역, 그리고 중개 무역. 중개 무역은 국내에서 반입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 한번 챙겨 보시고, 외국 인수 수입, 외국 인도 수출, 그리고 무한 수출입,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대무역 관리 규정에는 용어의 정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기자재, 시설기재,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 또 나왔었죠. 그리고 시설기재,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평균 손모량,
손모율, 단위 실량, 기준 소요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요량까지. 소요량도 아까 보기에 나왔는데 특히 원자재 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이라는 거, 이게 뭐 제외한 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틀리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모량까지 완전히 구석까지 챙겨봐 두시고요. 이 정도 하면 대무역법 내에서 이제 용어의 정의 부분은 거의 다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틀리면 안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수출 실적의 인정 금액과 인정 시점, 증명 발급 기간을 기재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대무역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일 외우기 힘들고 귀찮고 안 외워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저도 여러분만 다 아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시험에도 은근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귀찮아도 꼭 한번 정리하고 암기해서 틀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답은 3번이거든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3번 같은 경우에는 간세법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같은 경우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된 내용이고, 이런 부분을 올바르게 고치면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같은 경우에는 무역한 입금 확인액, 그리고 입금일, 그리고 증명서 발급 기간은 무역협회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 이렇게까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합격의 영광을 위해서 외우기 귀찮아도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4번 수출입 실적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또 나왔습니다. 수출입 실적. 제대로 정리 안 했으면 벌써 두 문제 틀리게 되는데,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또 타격도 있죠. 그러니까 암기해 놓으시면 그냥 1번부터 쭈루룩 다 맞을 수 있으니까 좀 정리해 두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1번 보시면 외국 현지에서 인도하는 방식으로 수출하였을 경우 외국한 은행의 입금액이 수출 실적이 된다. 맞고요. 그리고 2번 내국 신용장을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외국한 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이 수출 실적이 되고요. 그리고 3번 미국의 B사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C사에게 인도하는 경우, 한국의 C사에게 인도하는 경우 외국한 은행의 입금액이 수출 실적이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한국의 A사가 프랑스 B사로부터 신제품, 디자인 간접 자문, 용역으로 보시면 되죠. 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관세청 수입 신고 금액, 그러니까 CIF 금액이 수입 실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은행 지급액이 금액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이것도 정리해 보죠. 수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시점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수리일, 근데 용역, 전자적 형태 무채물, 중개무역, 외국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입금일, 그리고 수출 실적 인정 금액도 이렇게 쭉 보시고 적어도 이까지는, 중개무역까지는 외우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FOB 통관의 기준이고, 중역 전자적 형태 무채물은 입금 확인액, 그리고 외국 인도, 외국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면 은행 입금액이 인정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수출 FOB에서 수입 CIF를 뺀 금액, 이런 식으로 공제한 가득액이 되고요. 이거 수입 실적을 보면 이제 수입 신고 수리일이 원칙이 되고, 용역 전자적 형태 무채물, 외국 인수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급일이 인정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인정 금액도 정리해 보시고 꼭 잘 암기하셔서 앞에 두 문제는 기본으로 맞추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자,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은 이 부분이겠네요. 용역의 제공이었으니까. 자, 5번 보겠습니다. 외핵 등용 원료 기재의 수익과 구매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박스 A부터 보시죠. 외핵 등용 원료 기재 수량은 외핵득을 위한 물품 등의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외핵 등용 원료 기재의 기준 소유량을 말한다. 그리고 B, 외핵득의 범위에는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도 준하는 행위로 본다. C, 외핵 등용 원료에는 수출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외핵 등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D, 외핵 등용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핵 등을 이행하는 경우 외핵득 이행기간은 수입 통관일 또는 공급일로부터 2년이다. 이 박스 안의 내용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또 관련 내용 한번 봐야죠.
여러분한테 워낙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빡빡하게 채웠습니다. 끝까지 다 보이시나요? 보시면 다음과 같고요. 그 1번의 외액 등용 원료, 기재 수량, 가로는 제가 좀 함축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외핵 등용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기준 소량이고 소모량까지 포함하는 거. 그리고 외핵 등용 범위에는 물품의 매매 플러스 수수료를 받는 수출 알선까지 포함된다는 거. 그 이행 기간 그리고 외핵 등용 원료. 이 부분이 아까 C 부분 각자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대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도 포함된다. 기술도 포함된다는 거 맞는 내용이죠. 전략물자 기술 이전 방식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과 기록 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통한 이전 등이 있으며 지시, 교육, 훈련, 실험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은 제외된다라고 되는데 답은 2번이네요.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도 충분히 그 기술 이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고 구두나 행위 등을 통한 이전도 포함된다는 거 기술 이전에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3번 끝까지 한번 보시죠. 전략물자의 판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그리고 판정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전략물자 관련은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지원, 그리고 국제협력 지원, 자율준수무역 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답변도 맞는 내용입니다. 2번도 이렇게 이전도 포함된다는 것까지 해놓고 나머지 거 정리해 두시고 다 맞는 내용이고 전략물자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해 봤죠.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련 규정 보시면 앞에 이거 1번에 있었나요? 1번에 있었던 보기였던 것 같은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술까지 포함된다는 거 이런 것도 기술을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수출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기술 이전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여기 있네요. 지시, 교육, 훈련, 실험 등의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도 기술 이전으로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거래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무역법의 정부 간 수출 계약 조항이 2014년 신설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014년 신설되었답니다. 생각보다 대무역법에서 이런 신설 규정이라든지 개정된 규정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1번부터 보면 정부 간 수출 계약이란 국제교역에서 정부가 계약서상의 책임과 주체를 담당하고 실질적인 계약의 이행은 민간업자가 부담하는 정부 간 거래 형태를 말한다. 맞고요. 정부 간 수출 계약 전담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그리고 3번 전담 기관에 정부 간 수출 계약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정부는 정부 간 수출 계약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갖게 되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책임 및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아니하고 보증 채무 또는 경제적 책임 및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신설된 거 한번 보죠. 이런 식으로 아까 보증사업을 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아까 그 답이죠. 이게 정부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아니하고 책임 및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전담 기관은 코트라. 그리고 전담 의무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계약의 보증을 이행하는 거. 그리고 관련 근무 요청, 공무원 등의 임직원 파견 근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런 전담 기관의 의무를 코트라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거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고요. 자, 8번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원칙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해야 된다. 맞고요. 원산지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3번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 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단순 가공 활동이 나왔는데요. 단순 가공 활동은 원산지 변경을 미충족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답도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은 3번. 먼저 단순 가공 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뭐 이런 겁니다. 뭐 운송 보관, 그리고 선적, 그리고 판매 목적으로 그냥 판매 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이런 게 그냥 단순 가공 활동으로 보는데요. 막 조립하고 막 칠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히 포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보존하기 위한 이런 게 단순 가공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가공 활동은 원산지를 변경할 정도의 가공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원산지 변경 미충족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원래 원산지 표시를 해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원산지 규정도 한번 파헤쳐 보죠. 그 대무역법 33조에서부터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 가공 물품 등에 하는 경우에는 단순 가공만 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원산지를 표시한다는 거. 그리고 기타 뭐 거짓, 그리고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하지 않거나, 그리고 이런 물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는 표시 방법은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뭐 한문은 지우고 한글, 영문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세 개 국어, 한글, 한문, 영문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냥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원산지 표시 방법, made in, made by, country of origin 이런 식으로 그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그리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 표시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이런 확인을 받아서 그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들. 그리고 하나 더, 그 포장 등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전 기출 문제에서 몇 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기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훼손되거나 그리고 가치가 저하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아니고 포장 등에도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 등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포장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챙겨 두시고요.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마트 같은 데 가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막 외국 식품 요즘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 보면 원산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식으로 보면 또 재밌을 것 같네요. 그 원산지 문제는 거의 한 대무역법에서 한 두세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 뭐 적으면 한 문제 이상은 기본적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대무역 법령상에서도 거의 한 개의 장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범위가 넓고 또 관련 내용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 말은 또 시험 낼 것도 많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이 정도는 정리하시고 또 문제 나오면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쉽게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그 원산지 판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완전 생산 기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하는 기준, 그리고 실질적 변형 기준,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리고 그 실질적 변형 기준에는 뭐 세번 변경 기준이라든지 부가치 기준, 뭐 나중에 나아가서는 제조 공정 기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박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완전 생산 물품이란 해당국의 영역에서 생산한 강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과 산동물, 채취한 물품, 체포한 물품 등이 포함된다. 말 그대로 완전히 다 키운 거, 처음부터 난 거, 뭐 이런 게 완전 생산 물품이고요. B. 수입 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초 생산 국가와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동시에 원산지로 한다. 여러분 메이드 인 해가지고 두 가지 국가가 표시된 거 봤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원산지는 무조건 한 국가 표시라고 알려두시면 되고요. B는 틀린 내용입니다. 자, 단순 가공 활동에는 아까
본 내용이죠. 단순 가공 활동은 운송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 활동과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 활동 등이 포함된다. 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맞는 내용이고, D. 포장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법령에 따라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수입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구분하여 결정한다. D번도 맞는 내용이고 A, C, D가 맞네요. 그렇게 되면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아까 보시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실무에서는 이 본질적 특성을 가했느냐, 어느 나라에서 가했느냐에 따라서 원산지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국가, 그러니까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번이 완전히 틀린 내용이죠.